본 면담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이 주관하는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 인사 구술체록 DB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구술해 주실 분은 손지열 대법관님이시고 일시는 2017년 6월 23일입니다. 장소는 김현장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하고 면담에는 손동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아주 한여름처럼 더워졌습니다. 많이 덥네요.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의정부 지원으로 이제 오신 예. 부분까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네네. 지난번까지 얘기한 그때까지 또 뭐 그 후도 뭐 당분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 재판하고 네. 지금 법원의 재판하고 제일 달라진 부분의 하나가 그때는 이 컴퓨터를 나오기 전이니까 모든 걸 수기로 이렇게 수기로 했는데 그게 어느 땐가 한 90년 전후 이후로부터 컴퓨터가 도입이 돼서 판결도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을 하고 판례도 컴퓨터로 검색하고 하는 그런 이제 업무 방식이 변동된 게 아주 뭐 그동안 기간에서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우스운 일로 우리가 배석 판사할 때 뭐 계산하는 게 많았어요. 이제 당사자가 여럿이면은 또 그걸 이렇게 계산하고 하면 요새로 하면 그 무슨 엑셀로 하면 딱 좋은 그런 일인데 그걸 계산을 하느라고 당사자가 뭐 예를 들어 뭐 50명, 100명 되면은 그 계산하라고 밤을 새가면서 계산을 했고 그게 근데 정확한지 아닌지도 사실 좀 검증하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걸 손으로 계산을 하든지 뭐 수판으로 하든지 그때는 그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 조그만 소형 전자 계산기가 나왔는데 그게 그때는 그때라면 이제 70년 되겠는데 국산은 없고 일제로 이렇게 조그맣게 돼서 나오는 것들이 그게 다른 기능은 없고 전자 계산 기능만 있는 겁니다. 그게 요새 저 휴대폰 크기만한 저 크기의 그 기기가 그게 이제 나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쓰는데 각자가 그거 살 돈이 안 돼요. 그게 꽤 비쌌어요. 그때 돈 몇만 원 했으니까 요새로 하면 몇십만 원 하는 거죠. 몇십만 원 또 하는 거죠. 요새도 아마 내 생각에 한 100만 원 가까웠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법원에서 이렇게 한 층에 하나씩 사줬어요. 그러면 그걸 어느 부에서 하다가 그걸 이제 그 어디 좀 갖고 와라 그러면 가서 누가 쓰고 있으면은 이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빌려 그걸 한 10여 개 부가 돌아가면서 그 계산기를 갖다 쓰면서 저 했던 일이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모든 근무 환경이 아주 지금 비하면 많이 열악했죠. 계산기도 그랬을 때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우스운 거는 그 계산기를 또 젊은 사람들은 당시 젊은 판사들은 그게 바로 익숙해져 갖고 그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다는 걸 하는데 그때 부장님들이 그 계산해가고 가면은 이게 맞나 해갖고 그걸 손으로 이렇게 검산해보는 부장님도 계실 정도로 그 처음 나왔을 때 그랬죠. 하긴 모든 그 새로운 그 기계나 문명의 이기를 대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좀 빨리 적응을 하잖아요. 예. 계산기도 딱 요즘 컴퓨터 배우듯이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전산하는 게
다른 기관에 비해서 법원이 굉장히 빨리 네.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도 네. 또 그럴 것이 모든 게 서류 다루는 기관이니까 지금 뭐 워드 프로세서 뭐 없이 판결한다고 재판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리고 판례도 일세책으로 이렇게 되면 무슨 판례 찾을 거 있으면 도서관 가서 그거 찾아보고 뭐 그랬는데 요새 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금 저 법제처에서 법령정보 시스템이라고 네, 제공하는 그것도 법 보면 이렇게 전문도 볼 수 있지만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교해서 볼 수 있게도 나와 있고 아주 일반인들도 그러게. 법을 참고하기 좋게 네. 해놓은 거 보는데요. 말씀 주셔서 좀 그 관련되는 질문을 좀 드려보면요. 그런 전산화 정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좀 빠른 편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빠른 편이죠. 예. 뭐 모르긴 하지만은 일본만 와도 우리처럼 이렇게 모든 판례가 전산화되다든지 모든 판결을 다 전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는 지금 요새 일본을 뭐 잘 안 가봤으니까 네. 모르지만 하여튼 처음 시작은 그 정착하기는 우리가 빨리 했죠. 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같은 데도 별로 그렇게 부분적으로는 우리보다 빠른 부분이 있겠지만은 전체 보편적으로는 판결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전산화가 빨리 돼 있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 관련해서 또 하나만 여쭤보면요. 그렇게 이제 전산화가 되면서 일이 정확해지고 속도도 빨라진 그런 장점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 판사님들의 업무량이 좀 많아지는 측면의 부작용은 혹시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업무량 자체가 옛날보다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지금. 지금 전반적으로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법관 한 사람이 처리하는 업무량이 아마 우리가 초임 판사할 때 비해서 10배도 넘을 겁니다. 뭐 10배, 20배 될 겁니다. 엄청난 양을 지금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산 도움이 없이는 그 일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양의 업무를 법관 그럼요.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일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뭐 좀 어떻게 개선이 되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뭐 어차피 사람 늘려야 되는데 사람 늘리는 건 또 한계가 있고 예. 그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요새 이제 AI가 나온다니까 AI가 나오면 뭐 상당한 부분은 AI가 해결해 주면 좀 도움 될는지 모르죠. 그건 좀 앞으로 연구해 봐야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 그럼요. 정도는 인공지능으로 해결하고. 그럼요. 예. 지금 판례 같은 게 옛날엔 저거 다 찾아보든지 안 그러면 각자가 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판례를 자기가 다 외우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또 외울 만큼 분량이 뭐 사람이 외울 정도로 그걸 초월하게 엄청나게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전산으로 하니까 모든 게 도움이 되듯이 아마 AI가 어떤 식으로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건 뭐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뭐 어떤 형태든 도움을 줘서 그걸 또 법관 업무량을 경감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자꾸 이 파생 질문이 생겨서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AI 말씀하시니까요. 그 간혹 이제 판사분들이 판결하실 때 이제 훈계라고 그래야 될까요? 피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몽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공개된 언론이나 이런 걸로 공개되는 자료를 볼 때 이제 약간 뭐 감정 섞인 이런 표현들, 이런 예를 들면 오늘 아침 보도에도 아주 흉악범에 대해서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제 이렇게 꾸짖었다는 이런 대목을 본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어떤 감정이 섞여 있는 이런 약간의 주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계하고의 차이기도 하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런 그 감정이 법관으로부터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대법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이제 뭐 두 가지가 있겠는데, 네.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판결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판결에 예를 들어 양형 이유 같은 걸 쓰면서 자기 어떤 감정적인 평가,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모든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피고인을 뭐 훈계랄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건 뭐 그런 경우에 속하겠는데, 그래도 뭐 훈계에 뭐 무슨 사람 같지 않다고? 사람이 할 짓인가? 사람이 할 짓인가? 네. 그런 좀 과격한 표현을 사실은 좀 법관으로는 삼가해야 되는데, 어쨌건 그런 뭐 사람이 말로 하다 보면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가 없겠죠. 네. 어차피 판결에 재판을 하는 부분을 기계가 할 수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뭐 그거는 없앨 수가 대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 판결 내용을 보니까 너무 나쁜, 죄질이 나빠서 그 판사님의 그 발언이 뭐 그렇게 과격하다고 생각이 안 그래요? 들더라고요. 예. 뭐 국민 상식에 비추어도 오히려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질문 순서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의정부 지원으로 이동하신 부분 말씀 듣고 이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 고등법원이 포괄하는 지역적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고등법원 명칭이 이제 광역의 의미를 담은 지역 명칭이 아니라 특정 도시 이름을 고등법원의 이름으로 삼고 있던데, 그게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정착된 건지 혹시 내력을 알고 계시면. 뭐 정확한 내역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네. 일제시대 때부터 그렇게 불러왔고요.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 전국에 고등법원이 서울에 하나 있고, 평양에 하나 있고, 네. 대구에 하나 있고, 그렇게 세 개로 시작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을 때까지도 법원이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고등법원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 고등법원 같으면 경남북, 전남북까지 다 포괄하는 것이고, 서울 고등법원도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까지, 혹은 뭐 황해도는 어쨌을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러 지역을 같이 하는 고등법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소재지 지명으로 쓸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때 그 이제 관행처럼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온. 뭐 관행이라기보다는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사법파동,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과 관련한 부분을 좀 여쭙겠는데요. 88년에 김용철 대법원장님께서 이제 사퇴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노태우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김용철 대법원장님 재임명되는 과정에서 소장 판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당시 주장을 좀 요약해 보면 김용철 대법원장님 사퇴와 또 정보기관원이 법원에 상주하는 것 반대하는 내용, 또 법관들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중지하라는 것, 또 유신 시대 법이 이제 남아 있는 그 잔재들 완전히 철폐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는데, 이 당시에 이런 그 판사들의 논의 과정, 여기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제가 그때는 의정부 지원에 있을 때가 돼서 네. 무슨 뭐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에 대한 정확한 사태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건 그 당시 군사 정부에서 민간 정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민주화의 과정에서 뭐 당연한 그런 요청이었다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되게 뭐 법관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 내부 망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럴 수도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졌는데요. 이 시기에는 그런 방도가 없고 할 때 이렇게 많은 판사분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려면 어떻게 그거를 의견을 주고받았을까요? 글쎄 뭐 법관들도 서울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는 신문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뭐 입소문으로 듣든지 그러지 않았나 싶으네요. 그 특별한 뭐 통신 방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면은 이런 움직임도 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있었던 걸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럴 겁니다. 예. 그렇군요. 뭐 이런 그 아주 이거 그래도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판사분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하고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히 몇 번만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좀 약간 선배라고 할까 중진이실 텐데요, 대법관님께서 뭐 후배분들이 이제 뭔가 의견을 구해온다거나 이런 일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후배들이 뭐 그런 일 선배한테 가서 얘기하면 선배들이 야단칠 것 같아요. 뭐 그걸 잘 묻나요? 그리고 뭐 선배들이 무슨 일을 하려면 자기들이 하지, 뭐 후배들한테 너 이래라 그런 식으로 뭐 코치를 해가지고 일하고 법원 풍부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해야 할 발언이나 행동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지. 누구 직접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뭐 부장이면 부장들끼리 또 모여서 의사를 표시하고 뭐 표시를 하지. 네. 뭐 배석들이 부장한테 와서 이런 거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그거 가르쳐주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1988년 넘어오면서 이즈음에 대법관님께서는 법원 행정처의 법정국 국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법정국이라는 건 조직 개편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법정국은 어떤 기능을 하던 조직입니까? 이게 지금 등기 호적국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행정 사무 중에 예. 재판 사무 외에 있는 등기, 호적, 공탁 뭐 이런 사무들을 주관하고 지도하는 그런 예전에 그 법정 심의관 계셨을 때 그때 하던 업무에 그 심의관은 그 국장이죠. 그렇게 예. 되신 거군요. 그러면
그 재판 외 업무를 한 번은 해보신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뭐 낯설지는 않아죠. 전에 했던 일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 질문이 없는데 법정국 네. 국장일 때 내가 이걸 시작하진 못했는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했던 그 일이 이 등기부를 전산화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 등기 다 종이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등기소의 위치, 그게 등기 창고가 뭐 어마어마해요. 그렇고 그것도 아주 근무 환경이 나쁘고 초보를 등기부를 하나 발급하려면은 이렇게 돼 있는 책을 등기 부치기 한 이만한 걸 젊은 사람이 들고 와서 그걸 이게 뭡니까 저 프린터 네. 프린터에 갖다가 한 장씩 이렇게 복사.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니까 아주 뭐 등기소 직원 그거 전부 3D 중에도 3D 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또 등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느리고 부정확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전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준비를 하고 그런 걸 해야 되겠다 하는 건 내 국장 때 시작을 했어요. 뭐 상당한 준비를 했죠, 하기는.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거기에 이제 뭐 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한자를 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뭐 기왕에 있는 그 많은 걸 어떻게 처리를 해서 전산에 집어넣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갖고 결국 민간의 도움으로 지금 LG 요새 뭐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LG에서 하는 그 전산 회사에서 그걸 맡아서 그 등기부를 전부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 전산을 해서 저건 아마 뭐 그 했을 때 된지 한 20년 될 텐데 적어도 그거 했을 당시로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갖고 그 시스템을 어디 외국에다가 수출도 하고 LG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요새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등기 제도는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외국에도 다 그 비슷비슷하게 다 있죠. 그게 없을 수는 없죠. 예. 어느 나라나 부동산 한 그런 공부가 있으니까. 예. LG라면 뭐 LG CNS라는 그럴 겁니다. 그 회사일 겁니다. 예. 그랬군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호적도 옛날에는 그 다 뭐 손으로 써놓고 뭐 이게 했는데 그것도 요새 다 전산화를 해가지고 뭐 아무 데서나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도 다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호적 등본이. 그럼요. 등기부 등본, 예. 또 가족관계, 예. 또 인감은 직접 가야 되는. 인감은 우리 관련이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전산화되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아, 그러면 예. 매번 관공서 갔어야 되는데. 그 예전에는 사실은 등기, 호적 그런 것 때문에 법원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불편하니까. 예.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데 그 일 자체가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산을 하니까 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직원들도 좋아지고. 예. 그 종이기록 원부를 매번 복사해서 이렇게 처리된 무거운 걸 들고 왔다. 그러면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한 일인지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일을 안 하니까. 그랬었죠, 참. 그 맨 처음에 기획을 대법관님께서 법정국장 하실 때도 그런 기획은 했는데 실현을 그때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한자 그렇죠. 문제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그 IT 분야의 기술 발전하고 맞물려서 그럼요. 될 수 있었던 거죠. 예, 예.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잘 예, 안 됐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당시 이제 대법원장님은 이일규 대법원장님이셨고요. 또 법원행정처장은 최재호 처장님이셨는데 이분들하고 이렇게 정례적인 회의라든지 또 아니면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당부하시든 이런 내용들이 혹시 생각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이일규 대법원장님이 한 2년 정도 재임하셨는데 그때 비교적 법원이 조용했던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뭐 일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처장님하고는 어떠셨나요? 처장님도 뭐 그냥 특별히 경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던 뭐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법정장이시면 처장님하고 뭐 주간 회의라든지 이렇게 정기적인 회의가 네. 있으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정기적인 회의가 있고 네. 나머지는 뭐 처장님실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받고 보고도 하고 결제도 받고 그러죠. 예, 대법원장님하고는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서 보고 드리고 네. 뭐 하는 그런 정도고요. 예. 행정 예. 그때 기억이 하나가 좀 특별한 일이라면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때 그 사법소사법, 지금 법무사법이죠. 법무사법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위헌 결정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무사를 네. 아시다시피 지금 법원 직원들만 이렇게 할 수 있게. 법원들만은 아니지만 법원 직원들에게 이렇게 자격을 주도록 돼 있어. 그때까지 뭐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 시험이 뭐 거의 뭐 잘 제대로 시행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정확한 지금이 그게 없습니다. 그 시행 규칙에 그걸 필요할 때마다 대법원장이 그냥 시행한다 이렇게 그냥 돼 있었나 해가지고 이제 그 일반인들이 헌재에다가 이거는 위헌이다 예. 이렇게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해갖고 위헌 그걸 했는데 법원에서도 그걸 뭐 그런 게 들어오니까 이제 좀 시험 제도를 좀 고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있는 그런 차에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헌재가 그걸 위헌 재판한다. 그런데 그때 그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은 그 헌법이나 법률에 이 법이나 시행령,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재에서 하지만은 법률 이하의 법률, 무슨 시행령이나 뭐 이런 거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예. 근데 이 시행 규칙은 법률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갖고 좀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이일규 대법원장님이 절 불렀어요. 그랬더니 너 헌재에 가서 좀 이거 소장님한테도 그러고 좀 가서 이걸 좀 설명드리고 우리 법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테니 하지 마라.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 좀 해라. 하고 와라 그랬는데 그래서 갔죠. 가서 소장님 위야 재판관님들 방에 다니면서 좀 사정을 설명했더니 재판관님 뭐 몇 분들은 또 알겠다.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그 어느 재판관님 그분도 갔더니 뭐
원래 내가 법원에 있을 때 모시던 분이니까, 알겠다. 그러고, 저기, 문밖까지 나와서 배웅까지 해주시고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뭐 참, 대법원장님, 참 특명사항을 잘 수행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 아침에 그냥 출근도 하기 전에, 전화 오고 야단냈어요. 어디 대구로요? 우리 집으로. 그냥 내 출근길에. 왜 그러냐, 그때 그 한겨레 신문사에서 그 보도가 났어요. 법원 행정처에서 헌재에 로비를 했다고. 그 내가 만나기는 그 재판관님 몇 분 만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기자한테 들어가가지고, 그런 기사가 나느냐. 그게 또 내가 무슨, 지금도 얘기지만, 로비는 무슨 로비를 내가 하겠어요. 그게 로비가 될 것도 아니고, 가서 이 사정이 이러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그냥 대법원장님 말씀 전해드린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헌재 결정이 상당히 근데 의미가 있는 결정이에요. 헌재가, 원래 초창기에 헌재의 권한 범위가 굉장히 좁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결정들을 계기로 해갖고 헌재가 자기 권역 범위를 이렇게 넓혀나간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길게 할 건 없고,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네요. 그럼 그때 대법관님께서 좀 곤란한 지경에 처하셨나요? 뭐 곤란할 지경이야 아니죠. 뭐 내가 단독을 한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님 가서 해서 내 심부름한 건데, 그 단지 뭐 하려면 왜 그걸 남 모르게 그렇게 못하고 신문에 다 나게 했느냐. 그 내가 뭐 누가 신문 기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신문 기자 본 것도 아니고 아마 재판관님 중에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기자들이 아주 눈이 빠르네요. 이제 그걸 다 보고 있다가. 글쎄 내가 무슨 거기 가서 비서관을 만난 것도 아니고 직원들 만난 거 아니고 딱 대법원 소장님하고 그 재판관 몇 분만 만나고 왔는데 그렇게 신문에 하더라고. 법정장을 지내신 다음에는 다시 의정부 지원장으로 가시게 되죠? 예. 거기서 만 2년 정도 근무하셨죠? 2년 있었죠. 예. 지원장으로 가셨을 때 그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그때 의정부 계실 때요? 의정부 지원이 뭐 지역은 굉장히 넓은데 네. 저 대부분이 좀 농촌 지역이고 해서 뭐 조용한 데입니다. 예. 그 조용한 데서 판사님들 아주 재미나게 잘 지냈습니다. 그 강민구 관장님도 그때 거기서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예. 그때 판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나요? 대략 17인가 됐던 것 같아요. 한 20명 하여튼 안쪽이었어요. 예. 그 지원장을 지내신 다음에 이제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오셨는데 재판연구관 중에 이제 가장 수석이 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재판연구관님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지도 내지 리드를 하시기도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따로 뭐 보고하는 뭐 그런 일도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는 있지만은 주로는 재판연구관님들이 보고서 한 걸 대법관님들한테 올라가기 전에 한번 검토도 하고 또 연구관들
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사건 처리 방안을 의논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리죠.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수석연구관 자리라는 것이. 그러면 1대1로도 뭔가 이렇게 조언 재판연구관하고요. 예, 그럼요. 한 분 한 분 네. 이렇게 네, 정말 중요한 자리네요. 중요한 자리죠. 예. 그때 뭐 어떤 인상 깊었던 이런 일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뭐 특별히 인상 깊었던 일이라기보다도 하여튼 그 시절에 내가 1년인가 했는데 네. 참 보람되고 즐거웠어요. 그게 말하자면 모든 대법관님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은 내 손을 거쳐 가는 겁니다. 응? 물론 뭐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해가지고 거기에 좀 잘못된 거는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원 의견대로 하면서 거기다가 내가 또 메모지로 거기다가 그거 하는 좀 코멘트를 달아서 대법관실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대법관님도 이렇게 보다가 또 뭐 하면은 또 수석연구관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또 대답해 드리는 적도 있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거름 장치가 없으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오고 가는 의견 조율도 더 많아질 수 있고 오류도 그러니까 생길 그 수 전에는 있고. 말하자면 네. 대법관님들 지금 요새로 보면 전속 대법관 연구관 같은 것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수석 연구관이 생기면서 그건 지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수석 연구관으로는 2대인데 그 앞에 서정우 변호사님이 하면서 요새로 하면 공동연구관 어느 대법관에 속하지 않은 이런 그런 특별한 업무들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그 연구관들이 있게 돼서 거기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죠. 네. 그럼 방은 따로 쓰시는 거죠, 수석은? 수석 따로 쓰죠. 네. 네. 그 수석 연구관 하실 즈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시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예. 네, 92년부터 93년까지 대법관님께서 수석을 하셨으니까요. 그때 그 이른바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새 정부를 출범하게 되면서 이전의 군사정권과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적 변화들을 시도했는데 법원에도 그런 영향이 좀 미친 게 있다면 뭐 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뭐 문민정부가 되면서 법원에 뭐 큰 어떤 변화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네요. 그게 노태우 정부 때 상당히 민주화가 사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많이 민주화가 된 후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저 과정에서는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87년 그 6월 항쟁 그렇죠. 이후에 노태우 예, 정권 때 예. 오히려 변화가 좀 있었다. 그때 좀 그랬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예. 뭐 몇 가지 기억나시는 점이 있다면 노태우 정부 때 기억나시는 어떤 변화 같은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진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거나 이제 여러모로 좀 약간 좀 그렇게 바뀐 게 있을 것 같고요. 법원 내에서도 특별한 어떤 좀 변화들이 좀 있었나요? 글쎄, 그걸 뭐 말로 집어서 하기가 그런데, 그건 전체적으로 좀 뭐, 자유스러워졌다 할까, 뭐, 이렇게 좀
편해졌달까 하는 그런 점, 그런 게 있었겠죠. 예. 네.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예,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에 또 이른바 3차 사법파동이라고 불리우는 일이 있었는데 93년 6월인데요. 서울 민사지방법원 소장판사 40여 명이 그 사법부의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관 신분보장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장님께 이제 그 서한을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그 진통 끝에 그 김덕주 대법원장께서 퇴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때에 어떤 좀 기억을 갖고 계신지 그 대법관님께서 보시던 이 장면에 대한 회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각계에서 이 개혁이랄지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법원도 뭐 같이가 사회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그런 좀 더 민주화를 좀 더 철저히 하자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김덕주 대법원장님이 노태우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좀 나가고 좀 새로운 기풍을 만들자 그런 입장에서 이 사임을 요구했고 그러니까 이 김덕주 대법원장님이 처음에는 내가 임기가 있는데 왜 나가냐 좀 그러신 입장에다가 뭐 이 재산 문제를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재산이 좀 많다고 그랬나 뭐 어떻게나 그래갖고 신문에 그냥 대서 특기를 하고 하는 통에 대법원장이 그냥 아이고 이렇게 내 대법원장 못하겠다 그래갖고 나가신 거죠. 그런 거죠. 그때 이제 공직자 재산 문제 이런 것도 함께 맞물리면서 당시 국회의장도 사퇴하는 일이 있고 뭐 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 이 여론이 나가실 때 공직자 재산 공개는 있기 전일 겁니다. 아, 그 전인가. 예, 이제 김영선 정부 초기니까. 예. 그때 이제 대법관님께서는 뭐 특별히 의견을 표하시거나 이럴 기회는 없으셨던 거죠, 그 당시. 그때 내가 수석연구관 할 때인가 뭐 그때인데 네네. 예, 뭐 개인 생각으로는 김덕주 대법원장님이 뭐 물러나실 이유는 없다. 응? 그분 참 이분도 훌륭하시고 그거 잘하셨어요. 네. 대법원장을. 근데 그냥 그 시대 변혁기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변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그만두신 거지. 뭐 그분이 뭐 특별히 그만둘 만한 그런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참 괜한 분 대법원장님이 그냥 물러나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서 근데 참 뭐 네,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지가 뭐 개인적으로 반대를 할 위치도 아니고 또 뭐 반대를 할 힘도 없고 그런 거죠. 네. 이 사법개혁을 이야기할 때 항상 중심에는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이게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이 존재하는 한 계속 그 사법부의 독립성은 과제로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어찌 보면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를 제일 앞에 내세우면서 또 대법원장님은 또 퇴진을 하는 밖에서 볼 때는 좀 약간 의아스러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 대한 어떤 뭐 이후에도 사법부의 독립성 얘기는 계속 나오긴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을 어떻게 해야지 그 지켜지는 거라고 이때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사법부의 독립성의 요체는 재판의 독립일 텐데 네. 그것이 솔직히 군사정부 시대 때 그런 때는 사법부 독립이 완전히 보장됐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는 뭐 부분적으로 좀 정부에서 법원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 그 이후로는 사실은 아까도 말한 그 노태우 정부 된 이후로 돼서 어느 정도 민주화되면서는 재판 독립 자체가 무슨 물리적으로 침해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도 대법관님께서 보신 바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때 뭐 한 지금 1990년 이후부터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누가 재판부에 가서 재판을 뭐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게 용납되는 사회도 아니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법관들이 그걸 자기 독립을 자기가 지켜내야죠. 그런데 이제 다만 구조적으로 우리 법원이 좀 이렇게 법원의 행정이 좀 이렇게 수직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저 밑에 법관들이 느끼기는 위에서 뭔가 자꾸 지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뭐 행정적으로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자꾸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뭐 그분들도 지금 재판하지 누가 너 이렇게 재판하라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간섭하는 게 없죠.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근데 그거와 관계해서 이렇게 보면은 참 법관의 직책이 특히 특히 중요한 재판하는 법관의 입장이 참 고독한 겁니다. 사회와 국민들이 다 이렇게 들끓는 속에 그 재판을 감당하는데 또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 재판부 3명, 그러면 그 3명이서 그걸 뭐 끌어나가서 재판을 해야지. 그런 중요한 사건은 옆에 재판부 사람하고도 의논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재판을. 친구하고도 의논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무슨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하고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자기들이 참 법관이 지어야 될 숙명이죠. 그런 걸 보면 요새 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 재판하는 재판관들 참 개인적으로 안 됐어요. 국민들이 좀 그 사람들의 참 고충과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해주고 좀 뒷받침해 줘야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대법관님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새롭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고충을 잘 모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이른바 여론이라는 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 판결이 나왔을 때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과거에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한 30년 이전 그 군부 독재 시절에 법원이
한 잘못이 있어요, 분명히. 그 잘못이 국민들한테 그냥 이렇게 뇌리에 박혀서, 그걸 이제 법원이나 지금 저 법관들이 그걸 그 짐을 안고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건 뭐 자기들이 또 법원이 짊어져야 될 짐이겠죠. 그 지금의 법원이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예? 그런데 좀 국민들도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누구가 한 얘기가 법원에는 돈도 없고 지갑도 없고 칼도 없다 그랬어요. 힘이 없어요, 사실은. 법관들이 뭔 힘이 있어요? 뭘 하려면, 무슨 일을 하려면 무슨 돈이 있나, 정말 권력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헌법이나 법률로 네가 재판하라고 이렇게 권한 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참 좀 여론이나 이런 데 그걸 비난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할 때는 참 외로운 거라고요. 법관이.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법관 직책의 숙명이죠. 그렇죠. 또 대법관님께서는 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가면서도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관이라는 분들은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도 결정할 수 있는 분이니까 굉장히 높은 권력, 센 권력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또 있지요.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생각해보세요. 무슨 권력이 있어요? 법관이 뭐 할 수 있는 게 자기 재판으로 이렇게 판결 선고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거기까지가 법관 일이니까. 그렇죠? 네? 거기까지 선고하는 것까지가 법관들의 일이니까 그 말고는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선고하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물리력이 있잖아요. 응? 그리고 무슨 행정부 같은 데서 다 그런 딴 사람이 꼼짝 못하게 하는 그 권한이 있다고요. 그런데 법관이 뭐 사람을 검사가 구속시킨다 그러면 구속시켜라 이거 허가나 해줬지, 누구 있는 사람을 뭐 구속을 시킬 하여튼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법관한테는. 또 그게 있으면 큰일 나죠. 정말 법관이 뭐 그런 권한까지 있으면 정말 큰일 날 일이지만은,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요새 생각하는 거는, 지금 와서는, 이쯤에 와서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거는 어떤 외부 권력이나 정치 권력 이런 데로부터의 독립보다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여론이 이렇게 할 때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참 그야말로 법대로 재판하는, 그게 참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법관님 잠깐 쉬었다가 예, 예, 계속 여쭤보겠습니다.